안녕하세요. 고산서원 유교 아카데미 9주차 강의를 맡은 군산대학교에 재직 중인 박학래라고 합니다. 1주차하고 2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뵀었는데요. 좀 시간 간격을 두고서 이제 9주차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송사 기우만 선생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학문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강의는 먼저 첫째 시간에는 기우만 스님의 생애와 학문 활동, 그리고 두 번째 차시에는 리 중심의 노사 선생의 성리설 계승의 내용들, 그리고 기우만 스님 배출한 문인들에 대한 분포,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기우만 선생께서는 노사 기정진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기우만 선생 같은 경우에는 노사 선생의 가학을 계승한 대표적인 자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우만 선생은 1846년 8월에 장성 탁곡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사 선생의 아들인 김한연 선생이었고 어머니는 연안이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사 선생도 살아 계셨기 때문에 노사 선생께서 바로 교유하고 있었던 이지선이란 분의 따님이 바로 어머니가 되시는데, 이 어머니가 방 안에서 죽순이 자라나서 지붕을 뚫고 하늘을 치솟는 그런 꿈을 꾼 다음에 송사 선생을 잉태하셨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표적인 학자, 문인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태몽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송사 선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태몽을 꾸고서 잉태하고 낳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1846년이면은 노사 선생이 근 50대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이때 노사 선생은 호남을 대표하는 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노사 선생 문화에는 많은 문인들이 운집해서 학문을 강론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송사 선생 같은 경우에도 5살 때 이미 학문을 할 줄 알았고, 글을 외울 수 있었다, 지을 수 있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7살 때부터 송사 선생은 위로 형인 기우번을 따라서 새벽과 해질녘에 집안 어른들께 문안 드리는 것이 바로 어른들과 다름없이 아주 예법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8세 때부터 고문을 읽기 시작해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사설을 필두로 해서 자치통감, 주자강목, 심경 이런 것들을 차례로 읽어나갔고, 10대에 이미 주역을 비롯한 주요 경전을 두루 섭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노사 선생 같은 경우에 무슨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집안에 노복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였던 기우만 선생 같은 경우에 낮에는 집안일 돌보고 저녁에야 밤에야 책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지속해서 서책을 가까이 하면서 주요 경전들을 다 읽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독서라는 게 지금 독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글을 읽고 마는 정도지만, 옛 소년들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책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죠. 특히 송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어린 시절의 독서에 대해서 송사 선생은 천지의 만가지 변화, 만가지 모습, 이런 것이 도로서 나에게 보여주지 않음이 없다. 성인의 한 일동일정,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로서 나를 가르쳐주지 않음이 없다. 나에게 보여주고, 그런데 그것을 살피지 못하고 나를 가르쳐주는데 능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독서를 단순하게 그냥 책 읽기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도와 예를 배우는 그러한 과정으로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16세 때부터 10대 중반부터 노사 선생을 배종해서 갈전으로 이거했다가 하사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16세 때 상령 최 씨란 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상령 최 씨라는 분의 원래 근거지는 남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었던 상령 최 씨의 할아버지인 최정익 선생이 운영하고 있었던 남원의 제암서숙으로 가서 과거를 보기 위한 학문을 익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처조죠. 처의 할아버지인 최정익 선생께서 송사 선생을 보고 문사가 그래,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것들이 아주 탁월하다. 그리고 그 근본에 대한 탐구가 아주 깊고 넓다. 그래서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뜻이 그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송사 선생께서는 바로 이 남원에서 한 3, 4개월 정도 과문을 익히고 돌아와서 춘추좌전을 비롯해서 주요 경전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 나가고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 정리한 기록들이 상자를 가득 채웠는데 그것을 우연치 않게 할아버지인 노사 선생이 보시고 송사 이 친구가 바로 그 역사에 대한 재능이 있구나 라고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대 중후반부터 이 송사 선생은 기정진 선생, 노사 선생을 따라서 학문을 익히고 착실하게 가학을 전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19세기 중반을 넘어선 시기이고 우리나라는 내후외환에 특히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주 본격화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노사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병인양요가 일어날 때 병인양요의 대책으로서 병인소를 작성해서 척사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때 바로 송사 선생은 그 옆에서 노사 선생의 이런 척사의식들을 고스란히 계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적과의 화친을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자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척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척사의식은 이때 10대 중후반에 갖추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가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일의병으로 다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지속해서 경전을 읽고 자신의 학문을 체계화하고 이러면서 집안 대소사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20대 후반에 집안 어른들과 함께 원래 관향이었던 행주, 지금도 치면 경기도 고향이죠. 거기를 찾아서 성묘도 하고 제주 유배에서 풀려난 최익현 선생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최익현 선생과 함께 충청도 청산에 가서 석이라는 분, 이 16세기의 대표적인 충청 유학자인데 이분들의 유적도 보고 그리고 당시에 기호학계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임원회를 방문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학문의 외연을 넓히면서 노사학파 내에 비중 있는 학자로 성장하게 되고 노사 선생의 뜻을 이어서 바로 가학을 계승하는 중심 인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불가피하게 집안의 우환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형, 작은형이 잇따라 돌아가시게 되고 또 부친마저도 31살 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을 이어나가고 집안의 대소사를 정리하고 노사 선생의 가학을 계승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송사 선생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송사 선생은 드러내놓고 확정해서 노사 선생이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가학의 계승자가 송사 선생이다 라는 분위기가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힘에 따라서 송사 선생은 노사 선생의 뜻을 받아서 고진원 월송으로 이거를 주도하게 되고 노사 선생의 뜻을 받들어서 월송에 담대원을 신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노사 선생의 확실한 계승자라는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하사와 새로 이거한 월송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송사라고 스스로 자신의 호를 짓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노사학파 내에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니까 이제 이때 이 시기 30대 초중반에
이르렀을 때 노사 선생은 거의 80에 가까운 나이이고 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노사 선생은 자신의 학문을 바로 노문 삼자라고 하는 김석구, 정재규, 정의림 이런 분에게 학문의 요체를 전수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나병사이나 외필을 노문 삼자를 불러서 보여주고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문 삼자는 노사 선생과의 강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송사 선생이 갑니다. 그래서 송사 선생하고 다시 이 핵심적인 저작을 읽게 됩니다. 이렇게 노문 삼자가 송사 선생을 찾아서 노사 선생의 핵심적인 논저 외필과 남양 사이를 같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문 삼자가 보기에 노사 선생의 학문을 이어서 노사학파를 이끌어나갈 중심은 송사 선생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담대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노사 선생을 찾는 여러 문인들, 이런 문인들 중에서 미숙한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가르쳐서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학파 내에 여러 가지, 노사학파 내에 여러 가지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인물이 송사 선생이었다라는 것에서 이러한 송사 선생의 노사학파 내의 비중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30대에 접어들어서 송사 선생은 기정진 선생의 후손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학문적 선출을 가지고 있었고 노사학파 내에서 가학의 계승자이자 학파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바로 송사 선생은 노사 선생 살아 생전에 이미 노사학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중심 인물, 이런 것이 확인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사 선생 생전에 노사학파 내에 비중 있는 인물로 부각된 송사 선생은 노사 선생이 사망한 다음에 종손이었던 기춘도라는 분이 어리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장례를 주관하고, 장례를 마무리 짓고 나서 본격적으로 노사 선생의 학문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노사 선생의 장례 이후에 노새집 간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서 집에 있었던 여러 초고들을 정리하고 수집해서 그것을 문집으로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지 만 3년이 되지 않아서 목활자분으로 노사집을 처음으로 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 문집이, 노사집이 간행되니까 당시의 대표적인 호남을 대표하고 당시의 지식인들, 유학적 지식을 대표했던 황현이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3년상도 마치기 전에 문집이 활자로 간행되었다. 근세 문학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재상이나 유림을 막론하고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집 간행이 이처럼 성대한 적은 아직 없었다라고 극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문집이 간행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송사 선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집 간행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기욤한 선생 집안, 그리고 노사 선생 집안이죠. 여기에는 우환이 거듭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기우업이 송사 선생 먼저 세상을 등지게 되고, 하지만 송사 선생의 학문적 명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당시에 안동김씨 세도가 중심 인물이었던 김병학에 청거되어져서 읽는 참봉이 제수되옵니다. 하지만 과거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취임하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시기를 거쳐서 노사집이 간행된 다음에 송사 선생은 장성 담대원을 떠나서 바로 나주의 초지로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정에서 변복령이 내려지니까 송사 선생은 군주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따를 수 없다 라고 해서 변복령, 서양의 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화사학파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김평묵과 강론을 같이 하면서 바로 신사척사운동의 뜻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송사 선생이 바로 화사학파의 주요 인물들과 교유하면서 화사학파, 노사학파가 연대해서 척사운동을 전개하는 이러한 발판들을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척사의식을 강화하면 하는 과정에서 바로 송사 선생은 노사학파 내부 문인의 결속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40대부터 노사학파 내부의 학문적 일체성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의 주요 문인들을 방문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학문 활동, 강론을 전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풀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1885년 2월에 바로 이 강우 지역,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정재규를 방문해서 강우 지역의 문인들과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강론을 펼치면서 노사학이 바로 이 영남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문을 계기로 해서 당시에 노사 선생의 행장을 저술하고 있었던 조성가 선생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최숙민, 권운환, 이런 분들과 함께 학문적인 유대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영남 지역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송사 선생이 방문을 해서 학문적 결석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능주에서 강학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노사학파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정의림을 방문해서 여기에서도 강론을 펼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남 지역의 문인들, 동문들과 함께 동복의 무렴정, 적벽, 순천의 송광사 이런 데를 유력하면서 호남 지역 내의 동문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이러한 행보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사학파는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까지 이어진 전국의 학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학파 내부에 분란이 없었던 학파입니다. 그만큼 문인 내부의 결속이 강하고 학문적 동질성이 특출났던 학파가 노사학파입니다. 이러한 노사학파가 단결되어지고 학문적 일체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기반에는 바로 송사 선생의 이러한 동문들과의 유대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동문들과의 학문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송사 선생은 노사학을 확산시키기 위한 강학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강론들을 강해 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지역의 유풍들을 진작시켜 나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어려운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래서 굶주리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 북돋움으로 해서 인간다운 삶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때 들어와서 바로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의 지배 세력의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유림이었던 분이 바로 송사 선생인데, 송사 선생 같은 경우엔 동학혁명, 동학난이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동학도들이다, 이런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학혁명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책을 모색하기도 하고, 당시 전라도 관찰사였던 이도재가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물을 때 바로 동학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방책,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 이후 그 이듬해 1895년에 단발령이 내려지고 명성황후가 시해되니까 가만히 못 있죠. 송사 선생이 척사의식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었던 분이니까. 그래서 바로 화서학파의 대표적인 의병활동에 전개를 했던 유인석과 연대해서 바로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광순 선생, 기사면 선생, 김익중 선생,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바로 나주에서 전열을 정비해서 호남대의 소장으로 추대돼서 바로 의병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때 바로 조정에서 선유사인 신기선이 내려와서 설득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조정의 명령이니까, 요청이니까 송사 선생은 이때 의병활동을 접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접었던 거는 이러한 의병에 대한 의식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조정의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면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의병을 일으켰지만 어쩔 수 없이 의병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때 송사 선생이 선택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병 활동을 접은 다음에 담대원이 보이는 삼선상 정상에다가 삼산제를 짓고 거기에 은거하고 여기에서 바로 본격적인 제자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에 호남을 대표하는 유학자였기 때문에 송사 선생이 삼산제를 열게 되니까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많은 제자 문인들이 운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거를 같이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산제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숙을 하면서 어떠한 생활태도, 어떠한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를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삼산서실 과정잠이라는 것을 저술해서 지켜나가게 됩니다. 문생들에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의벽을 정지한 다음에 당실 청소해야 되고, 식사할 때 예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글은 어떻게 읽어야 하고, 독서하는 태도는 뭐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제시하고 이것을 함께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들은 단순하게 학문의 전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학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는, 그리고 노사학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삼산제 옆에는 바로 이 석체례를 할 수 있는 재단들을 만들어서 매번 정기적으로 공자를 비롯해서 오현들, 그리고 주자와 장자를 비롯한 송조 사현들, 그리고 노사 선생을 비롯한 이런 분들에 대한 제사를 항상 준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학을 본격화한 송사 선생은 바로 노사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동문들과 함께 노사 선생의 학문의 정수가 모인 문답을 정리하는 단문유편 편집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사집에 미처 실리지 못했던 노사 선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모으고 정리해서 바로 간행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간행 작업들, 편집 작업들은 영남 지역의 동문이었던 김현옥이란 분하고 정재규 선생이 맡아서 했지만, 이러한 단문유편 편집과 간행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사람은 바로 송사 선생이었습니다. 바로 송사 선생의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앞서서 간행한 노사집 이외에 단문유편을 완성시키게 되고, 노사학파 문인들에게 노사집은 도를 꿰뚫는 대전, 단문유편은 도를 강론한 연수라고 규정하고 노사학의 체계화를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됐던 과정에서 노사 선생의 학문의 정수가 담겨 있는 노사집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바로 송사 선생은 두 번째 노사집을 간행하게 됩니다. 1898년에. 그리고 이때 중간본을 간행할 때 미처 실리지 못했던 내용도 거기에 함께 수록하게 됩니다. 노사 선생의 연보라든가 조성가 선생이 지은 노사 선생의 행장, 이런 것들을 추록해서 노사집을 간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바로 노사학의 체계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그런 전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집이 두 차례에 걸쳐서 간행됐는데, 이건 전부 다 목활자본이었습니다. 목활자라고 하는 것은 그 판이 흐트러지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사집을 목활자가 아니라 아주 완전한 책이고 영구불면한 목활자본이 아니라 목판본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동문들 내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바로 세 번째 노사집 간행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고, 바로 1901년 5월에 송사 선생은 일신제 정의림 선생과 함께 바로 신안정사에 모여서 바로 노사집을 보다 완전한 체계로 만들고자 하는 의견들을 모으고 본격적인 노사집 3간본, 세 번째 본을 간행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단성의 신안정사의 간역서를 마련하고 영남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던 정재규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간행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송사 선생은 바로 최익현 선생을 찾아서 노사 선생의 묘갈명을 부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착실하게 진행되는 이런 노사집 간행 작업 속에서 바로 노사 선생이 적었던
펼쳤던 학문의 요체가 된 외필과 남양 사이에 대해서 영남 지역의 연제학파 문인이었던 최동민, 권봉희 선생들 같은 분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건 율곡 선생의 뜻을 반하는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는 비난을 쏟게 되고 그러한 의견들을 연제 송병선에게도 보내고 이러면서 논란이 빚어지게 됩니다. 초기에 영남 문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연제학파 영남 문인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러한 논란이 연제학파 종장이었던 송병선에게 알려지게 되고 송병선을 통해서 연제학파를 통해서 간제학파의 종장이었던 간제 전우한테도 알려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호학계 전체의 논란으로 비화되어집니다. 이러면서 바로 감정적으로 연제학파나 간제학파에서 노사집 판본을 회판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볼성사나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에 송사 선생의 문인들이 송사 선생에게 변론하는 걸 써달라. 그래서 자신들도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지만 송사 선생은 그런 부탁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대신 노사학파의 대표적인 문이었던 정재규, 노백헌 정재규 선생이 남양사의 기의변, 외필변변, 변무문 시제 제동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렀습니다. 이런 것은 송사 선생이 이것을 변론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반비판을 전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칫 송사 선생이 이런 글을 쓰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 바로 노사 선생의 손자인 송사 선생이 저런다라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생길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논란들이 지속되다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논란은 수그러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논란이 수그러든 다음에 송사 선생은 바로 그 삼산제에서 벗어나서 광주 중흥동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천정사를 경영하면서 문인교육을 지속해 나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선배 동문이었던 분들이 잇따라 사망하게 되니까 송사 선생은 그런 분들의 뜻과 학문을 기리는 묘갈문들을 계속 작성하면서 바로 그 동문들의 뜻을 기리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선현들의 묘갈문은 거의 송사 선생이 작성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송사 선생은 영호남에 걸쳐져 있는 주요한 학자들, 문인들의 비갈문, 행장,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교육의 폭이 넓었고 학문적 영향력이 컸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1905년에 들어서게 되면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이제 일사늑약이 체결되어지니까 송사 선생은 을사오적들 차단해야 된다라는 상소를 올리고 어떻게 되냐? 내가 한가하게 문인교육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바로 한천정사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하든지 유교의 전승, 계승 이거보다 국가적 위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의지를 여러 문인들과 학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최익현을 비롯해서 정재규 이런 주요한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항인의 뜻을 구체화하게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송사 선생은 동참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문화의 문인들을 그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에 참여시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송사 선생도 항인의 뜻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이 사전에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지고 이런 것이 실현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송사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의 항일 의지를 구체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중국으로 망명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일제에 의해서 발각되어지면서 광주 경무소에 수감되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송사 선생의 항일 의지를 보이게 되죠. 근데 결국 광주로, 목포로, 서울로 압송되어졌다. 바로 송사 선생의 이런 굳은 의지에 감복해서 일제는 오랫동안 감금하지 않고 풀려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풀려났을 때 바로 최익현 선생은 바로
의병 활동하다가 대마도에 유배 갔다 거기서 사망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송사 선생은 거기에 대한 조문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생도 자신보다 먼저 사망하는 이런 불우한 사태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로 송사 선생은 자신의 이런 항일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습니다. 60대 중반에 들어선 고령이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항일의 뜻을 구체하기 위해서 누군 다 알고 있는 바로 호남 의사열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호남 의사열전을 통해서 죽은 분들이 아니라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행적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기사면 선생을 비롯해서 당시에 여러 의병장들의 열전들을 기록함으로 해서 바로 의병의 숭고한 뜻을 되살리고 이런 것들을 만인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송사 선생의 이 호남의사 열전은 단순한 열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송사 선생이 이러한 것을 찬술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바로 여러 의병 열전이 연이어서 찬술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호남의사 열전 같은 것을 집필하면서 항일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도 노사 선생에 대한 추승 작업에 대해서도 송사 선생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6월에 바로 노사 선생에 대한 시호가 문강공으로 결정되어지고, 그러면서 추승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10년 6월 이후에 8월에 되면 경술국치가 있게 되죠. 바로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자 바로 송사 선생은 실성 통곡하면서 침식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처하면서 토굴에 응거하게 됩니다. 바로 고령 60대 후반에 이르렀던 이 고령 때문에 바로 몸소 항일운동을 할 수 없었으니까 바로 이 백성된 도리로서 자세로서 바로 천인을 자처하면서 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듬해인 1911년에 바로 남원의 사촌으로 이거하게 됩니다. 절친했던 동문들, 가까웠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연이어 죽고 더구나 국가의 존망이 넘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우만 선생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날로 성하게 되고 그 내용이 담긴 여러 가지 학보 신문들이 바로 송사 선생의 손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가차없이 그런 것을 불살라버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의 보존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동료 선배 문인에 대한 묘갈문도 쓰면서 바로 이 항일의 굳은 의지들을 스스로 다져나갑니다. 이렇게 남원 사천에 이거해서 은거했지만 송사 선생 주변에는 계속 문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제 그런 문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국난 극복의 의지를 강하게 전수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과정에 바로 송사 선생은 병환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 강학을, 병환 속에서도 강학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6년에 이르러서 문인들이 요청하니까 초상을 그립시다 라고 요청하게 되니까 그때 바로 초상을 그렸습니다. 요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송사 선생의 초상은 1916년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쇠한 나이에 또 병환 중이었기 때문에 그 송사 선생의 모습이 조금 초췌해 보이기도 하고 병환이 깊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면은 바로 고뇌에 찬 눈빛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송사 선생이 처해 있었던 현실적인 조건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을 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사 선생은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916년 12월에 문인들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 송사 선생의 묘는 순창 무의산으로 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했던 근 70여 년에 가까운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뒤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송사 선생의 이러한
파란만장했던 생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상은 그냥 송사 선생이 사망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송사 선생의 문화에서 배칠된 수천 명의 문인들에 의해서 계승되어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송사 선생의 직전제자, 재전제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20세기를 관통하면서 꾸준하게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송사 선생은 문인 교육을 통해서 노사학의 계승에 큰 힘을 보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차 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사 선생의 성리설, 문인의 배출의 양상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